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는 절대 틀릴 수 없다고 믿었던 하나의 거대한 명제에 판돈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끝없는 비상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마천루, 멈추지 않는 타워 크레인의 굉음,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칭호는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서구의 거대한 자본은 앞다투어 베이징과 상하이로 몰려들었고 모든 경제 지표는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며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대한 대륙의 심장부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서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대학 졸업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배달 오토바이에 오르고 해외의 거대한 자본은 썰물처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륙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14억 인구의 거대한 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조각은 텅 빈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선 적막한 유령 도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 중국 경제의 눈부신 기적을 상징했던 거대한 건설사 헝다와 비구이 위안의 끔찍한 추락은 단순한 민간 기업의 파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핵심 성장 엔진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증명서와 같습니다. 이 건설사들은 아주 기발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땅조차 제대로 파지 않은 상태에서 화려한 건물의 조감도만으로 사람들에게 주택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걷어들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들이고 다시 새로운 조감도를 그려 더 많은 주택을 팔았습니다. 건물을 완성해서 돈을 버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빚을 내서 빚을 덮는 거대한 국가적 규모의 도박판이 완성된 것입니다. 모두가 이 위험하고 달콤한 환상에 열광했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국가적 맹신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평생을 모은 은퇴 자금과 자녀의 결혼 자금, 심지어 부모 세대의 노후 자금까지 모두 끌어모아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의 공간에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민이 가진 전체 가계 자산의 70%가 바로 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국내 총생산 지표 중 거의 30%를 이 벽돌과 철근이 억지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가는 온기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개인의 부를 증명하는 유일하고도 맹목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멈추고 화려한 파티가 끝나는 순간 그 맹목적인 믿음은 끔찍한 저주로 돌변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부가 경제의 거품을 걷어내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돈줄을 무자비하게 조이자 거대한 신기루는 순식간에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짓담한 흉물스러운 건물 단지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대륙 곳곳에 거대한 묘비처럼 방치되었습니다. 평생의 피땀이 서린 돈을 허공에 날린 수많은 사람들은 짓담한 건물의 차가운 바닥에 천막을 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암묵적으로 약속했던 경제적 번영이라는 이름의 굳건한 계약이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깨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절망하며 도대체 왜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이 끔찍한 파국을 막지 못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헝다나 비구이 위안 같은 거대 기업들은 그저 무대 위에서 대중의 시선을 끌며 춤을 추던 화려한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거품이라는 무대를 직접 설계하고 그들에게 빚이라는 이름의 끝없는 조명을 비춰준 진짜 물주들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몇몇 건설사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14억 제국의 뼈대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진짜 파괴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았던 화려한 중국의 발전상 이면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헝다와 같은 민간 건설사들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건물을 올릴 때 그 무대 뒤에서 진짜 돈줄을 쥐고 판을 키운 것은 바로 중국의 지방정부들, 즉 현대판 지방, 제후들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최고 지도부가
매년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이라는 목표치를 하다라면 지방의 관리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승진을 걸고 그 숫자를 무조건 달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교묘한 우회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빚을 지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독립된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특수한 자금 조달용, 유령 회사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회사들은 지방정부가 소유한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산속에 거대한 고속도로를 뚫고 텅 빈 들판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을 짓고 아무도 살지 않는 신도시에 수십 개의 박물관과 체육관을 세웠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 진짜 부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중앙정부에 보고할 국내 총생산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세계는 이 거대한 인프라 건설의 속도를 보며 중국의 눈부신 추진력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후손들이 갚아야 할 돈을 미리 당겨와서 오늘을 불태우는 거대한 착시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공식적인 국가 통계에는 결코 잡히지 않는 이 숨겨진 그림자 부채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지금은 중국의 최고 지도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끔찍한 진실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그 규모가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끝없이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가 팔려나갈 때는 이 모든 빚의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땅을 팔아 이자를 갚고 다시 빚을 내어 숫자를 맞추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 시장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자 이 거대한 기만극은 곧바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땅을 사줄 건설사들이 파산하자 지방정부의 돈줄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지방정부들은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로에 가로등 불빛을 끄고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총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던 거대 제국의 혈관 곳곳이 돈이 돌지 않아 까맣게 괴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구조적 붕괴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희생되는 이들은 언제나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정부의 곳간이 텅 비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모든 채용을 멈춰버리니 잔혹한 겨울의 한가운데서 그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세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속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부푼 꿈을 안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딘 젊은 청년들입니다. 경제 기적의 단물은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이 불운한 세대는 이제 국가를 향해 아주 기이하고도 서늘한 침묵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절망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슬픔을 넘어 14억 제국을 지탱해온 근본적인 통치 철학을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바닥나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신규 채용을 완전히 멈추면서 중국의 청년들은 건국 이래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부모 세대가 겪었던 절대적인 빈곤이나 굶주림은 모르고 자랐지만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 문턱을 넘은 불운한 세대입니다. 밤낮 없이 좁은 책상 앞에 앉아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며 좋은 성적과 명문대 졸업장만 있으면 빛나는 미래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주입한 절대적인 성공의 공식이자 이른바 중국몽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졸업장을 손에 쥐고 세상 밖으로 나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부신 기회가 아니라 성장의 멈춤이라는 거대하고도 차가운 절벽이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백만 명의 고학력 청년들은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오토바이 시동을 겁니다. 명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청년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엄청난 학비를 들여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늙은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른바 캥거루족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참혹했던지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해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숫자가 감추고 있는 현실이 국가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부정할 만큼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들은 통계 산출 방식을 슬그머니 바꾸어 다시 수치를 발표하긴 했지만 이미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청년들의 절망감을 가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깊고 끝없는 좌절감 속에서 중국의 젊은이들은 아주 독특하고도 서늘한 방식으로 거대한 국가 시스템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탕핑, 즉 똑바로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단어와 바일란즉 썩도록 내버려 둔다는 자조적인 유행어가 14억 중국 대륙을 짙게 뒤덮은 것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결혼을 하지도 않으며 아이를 낳지도 않고 더 이상 치열하게 남들과 경쟁하지도 않겠다는 이 무언의 선언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젊은 날의 일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결코 굳어진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세대가 선택한 가장 처절하고 방어적인 파업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먼저 겪었던 그 숨막히는 아픔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기이한 침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대한 군대와 강력한 경찰력을 가진 국가의 절대 권력자들에게 있어 목적의식을 잃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버린 청년 세대는 국경 밖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어떤 적군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총칼로 시위를 진압할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을 강제로 일으켜 세워 열정을 쏟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엔진인 노동의 동기와 소비에 대한 욕망, 그리고 내일을 향한 역동성이 그들의 차가운 방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끝없는 경제적 번영을 대가로 국민의 맹목적인 정치적 복종을 요구해온 낡고 오랜 사회적 계약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조용히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 무기력한 침묵은 머지않아 국가 전체를 짓누르는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경제적 재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탕핑을 선택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닥쳐올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14억 명의 평범한 시민들 전체가 일제히 아주 기이하고도 무서운 공통의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무소불위의 독재자조차도 강제로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경제 현상, 즉 아무도 지갑을 열려하지 않는다는 무거운 현실입니다. 서구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가 멈추지 않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 대륙의 중국은 아주 정반대의 기이하고도 치명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제의 만성질환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물건값이 싸지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축제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한 국가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고치기 힘들고 잔인한 침묵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건값이 내일이면 더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꼭 사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가전제품을 바꾸고 싶어도 사람들은 지갑을 굳게 닫은 채 내일의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립니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정체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더 낮춥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깎거나 인력을 감축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더욱 지갑을 닫고, 이는 다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하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대륙을 소리 없이 잠식하고 있는 공포의 정체입니다. 이 비극의 밑바닥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자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내 집의 가치가 어제보다 몇 천만 원이 증발했는데 어느 누가 마음 편히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굽고 쇼핑몰에서 옷을 사겠습니까? 부의 효과가 정반대로 작용하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거대한 기계들이 구매자를 찾지 못해 삐걱거리며 멈춰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은행의 돈줄을 풀고 금리를 낮추며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조치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다시 성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기이한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함정이라 부릅니다. 아무리 시중에 돈을 풀어도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그 돈을 소비나 투자에 쓰지 않고 금고 깊숙이 넣어둔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서 숫자로 된 정책은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 짙은 안개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가장 예민한 후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중국 경제의 기적을 함께 일구고 그 단물을 가장 많이 누렸던 이들이 이제 대륙에 들이온 거대한 그림자를 감지하고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빼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쌓아올린 모든 기득권과 미래를 중국 밖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거대한 이탈,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지식인과 부유층의 엑소더스는 중국 지도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본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냄새를 맡는 상어처럼 아주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생존을 위한 방향을 결정하곤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돈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앞다투어 뛰어들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이제 대륙을 가로지르는 것은 기회를 쫓는 환호성이 아니라 어둠을 틈타 빠져나가려는 자본의 긴박한 숨소리입니다. 중국 경제의 기틀을 닫고 그 성장의 단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누렸던 이른바 성공한 이들이 이제 가장 먼저 대륙의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들과 부유한 중산층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한때는 국가의 성장을 돕는 영웅으로 칭송받던 자본가들이 이제는 공동부유라는 서슬퍼런 깃발 아래 개혁의 대상이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잘나가던 기술 기업들과 사교육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되는 것을 지켜본 이들에게 이제 중국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언제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하거나 홍보의 유령 회사를 세우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동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가두어둔 거대한 방화벽도 절망한 자본의 탈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을 향해 구애의 몸짓을 멈추지 않았던 글로벌 큰손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전 세계에 자금을 굴리는 월가의 거물들은 이제 중국을 투자, 부적격 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났을 때 국가가 어떤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여 자신들의 투자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그 지독한 불확실성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효율적인 시장 성장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통제가 언제든 시장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올가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눈치챈 것입니다.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공급망의 중심을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권력의 변덕으로부터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입니다. 이 자본의 탈출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떠받치던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 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그 돈과 함께 움직이던 기술과 정보, 그리고 혁신의 동력까지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자금으로 메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시장의 자발적인 활력을 국가의 강제적인 투입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이 떠난 거리는 활기를 잃어가고 한때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 불리던 도시들은 이제 거대한 정적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를 타고 보고 쓴여, 눈초리와 텅 빈 은행 잔고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두려운 질문 하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시진핑이라는 절대 권력자는 이 끔찍한 자본의 탈출과 경제적 몰락을 정말로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거대하고도 무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라는 재물을 기꺼이 바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경제적 자해공갈에 가까운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경제 수치가 아닌 한 통치자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포와 야망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서방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언론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며 베이징의 최고 지도부가 거대한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청년들이 거리에 주저앉으며 거대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끔찍한 성적표 앞에서 어느 통치자가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붉은 벽 너머 중나나 이 깊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시선은 우리의 얄팍한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중국 대륙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은 통제력을 상실한 결과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무자비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대한 국가 개조 프로젝트의 의도된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14억 인구를 아무런 저항 없이 통치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국가와 인민 사이에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무언의 사회적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당이 인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고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인민은 당의 절대적인 권력에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말라는 차가운 거래였습니다. 흑묘백묘, 즉 고양이가 검든 히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실용주의 노선 아래 중국인들은 정치적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대신 달콤한 물질적 풍요에 취해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좁고 날카로운 눈에 이 거대한 부의 축적 과정은 국가의 근간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보였습니다. 돈의 맛을 알아버린 거대 기업의 창업자들은 당의 통제를 은근히 벗어나려 했고 서방의 자본과 기술에 깊이 의존하게 된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미국의 압박 앞에서 중국의 목덜미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이 서방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제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썩어 빠진 자본주의의 잔재를 도려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뼈를 깎는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당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경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시 심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헝다와 같은 부동산 재벌들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고 혁신의 상징이던 거대 기술 기업들의 날개를 꺾으며 수백조 원 규모의 사교육 시장을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버린 일련의 폭력적인 조치들은 결코
경제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의 붉은 권력을 넘보는 것을 단 한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늘하고도 단호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떨어지고 당장 몇백만 명의 청년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체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치러야 할 아주 사소하고도 당연한 희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목격해야 합니다. 과거의 중국이 오직 경제발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대하고 효율적인 주식회사였다면 지금의 중국은 국가 안보와 체제 수호라는 붉은 깃발 아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병영국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멈추고 사람들이 가난해지더라도 좋은 이 국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급자족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이 기이한 고집은 서방의 합리적인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먼저 부자가 되라는 선불론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중국 대륙에는 생존과 안보라는 무겁고도 차가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 최고 지도부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구조적인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 번영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달콤한 사탕을 빼앗아버린 권력자가 14억 인구에 쌓여가는 분노를 잠재우고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돈을 대신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최면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국가가 국민의 불만 어린 시선을 국경 밖으로 돌리기 위해 꺼내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위험한 불장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건너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지정학적 지진의 서막입니다. 경제라는 화려한 마술이 끝난 무대 위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14억 관객의 분노를 잠재울 완전히 새로운 최면술을 꺼내들었습니다.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약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원초적이고 위험한 감정, 즉 피 끓는 민족주의에 불길을 지핀 것입니다. 과거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며 모두의 배가 불러갈 때는 굳이 타국과 얼굴을 붉히며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덩샤오핑이 남긴 도광양회, 즉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기르라는 유후는 전 세계와 교역하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가장 훌륭하고 합리적인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갑이 얇아지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국가는 어떻게든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을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서 외부의 가상의 적으로 돌려야만 하는 치명적인 숙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교실과 텔레비전, 그리고 수억 대의 스마트폰 화면은 온통 서방 세계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는 뜨거운 선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 제국주의의 열강에 당했던 뼈아픈 수모를 기억하라는 이른바 백년국치의 서사는 경제적 불만에 가득 찬 청년들의 분노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향한 거대한 적개심으로 교묘하게 치환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는 이른바 전랑 외교, 즉 늑대 전사들의 포효는 단순히 젊은 외교관들의 영웅심리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인민들을 향해 국가가 이렇게 강하게 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으니 당신들의 일시적인 가난과 고통은 애국심으로 견뎌내라는 가장 노골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퍼포먼스입니다. 가장 우려스럽고 소름 끼치는 지점은 이 거대한 분노의 화살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바로 대만 해협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라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의 중국은 그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대한 시장이자 까다롭지만 대화가 통하는 실용적인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흔들리고 내부의 모순이 임계점에 달한 중국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내부에 끓어오르는 압력을 외부의 충돌로 배출해야만 권력의 생존을 연장할 수 있는 치명상을 입고 벼랑 끝에 몰린
거대한 맹수와 같아진 것입니다.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주변국들을 향한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것은 그들의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들의 내부가 그만큼 다급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것은 결코 강 건너 화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바로 바다 건너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제국이 경제적 합리성을 버리고 이념과 군사적 긴장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셈법으로는 결코 이 위험한 이웃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역 적자가 얼마이고 수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이제 이 붉은 제국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아야 하는 얄궂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진핑 주석의 이 무서운 행보가 단순히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쇼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서방 세계는 그가 그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붉은 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얄팍한 기대를 처참하게 부수어버립니다. 그는 단순히 가짜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실제로 전 세계와 경제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더라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하고 끔찍한 방어 요새를 현실 세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언론 매체들은 지금도 매일같이 똑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과거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수백조 원을 시장에 쏟아부어 부동산을 살리고 경제를 부양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베이징의 관료들이 무능하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의 오만한 착각이자 가장 치명적인 오판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서방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경제를 구출할 마음이 애초에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에 취약했던 경제 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무서운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잠시 뒤로 돌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순간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공고한 러시아의 탱크가 국경을 넘었을 때 미국과 유럽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금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해외에 쌓아둔 수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단숨에 동결해버렸고 국제은행 간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가차없이 쫓아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베이징의 지도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속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과 무력 충돌을 빚거나 미국과 전면적인 패권 전쟁에 돌입했을 때 자신들도 똑같은 방식의 경제적 목조르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서방과의 거대한 경제적 얽힘이 과거에는 든든한 성장의 발판이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국가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인질극의 밧줄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서늘한 깨달음 이후 중국의 모든 국가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베이징이 몰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부풀려 세계 인류의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목표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모든 무역과 금융을 완전히 차단하는 최악의 고립 상태에 빠지더라도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거대하고 완벽한 경제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외국의 자본이 빠져나가는 끔찍한 고통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방의 돈과 수출에 의존했던 거품을 걷어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완전한 자립경제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지독한 결연함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전쟁 물자를 비축하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금을 미친 듯이 사들여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자족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와 핵심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청년들이 거리를 헤매더라도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핵심 기술만 우리 손에 단단히 쥐고 있다면 미국의 그 어떤 경제 제재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제국 전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충돌에 대비해 전시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아주 고요하고도 폭력적인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 붕괴라고 부르며 안도하거나 비웃었던 현상들의 이면에는 중국을 그 어떤 외부의 타격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철갑상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국가 개조 작업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방의 자본주의 논리로는 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생존과 패권이라는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의 시선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생존 본능의 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또 다른 거대한 의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중국이 이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기어코 견뎌내고 서방의 경제 네트워크 없이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거대한 붉은 요새를 완성해낸다면 전 세계는 과연 어떤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파장은 중국 대륙을 넘어 세계 경제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대한 지진이 되어 바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서방 세계와의 거대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고 완벽한 자급자족의 붉은 요새를 완성한다면 그것은 단지 중국 대륙 안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누려왔던 세계화라는 거대한 축복의 시대가 영원히 그리고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경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굴러갔습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을 설계하고 한국이나 대만이 첨단 부품을 만들면 중국이 14억의 값싼 노동력과 무한한 자본으로 그것을 조립해 전 세계의 싼 값에 공급하는 아주 완벽하고도 평화로운 분업체제였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값싸게 생필품을 사고 낮은 물가 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자신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노동력을 쥐어짜면서까지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가 안보와 생존을 이유로 이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의 전원을 스스로 꺼버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치명적인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중국산 제품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세계 각국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며 자신들만의 생산시설을 자국이나 동맹국 영토 안에 다시 지어야만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겠다며 안보를 이유로 높은 담장을 쌓아 올리고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견디기 위해 자립을 이유로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즉 끈적하고도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만성질환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의 세계가 친미와 친중이라는 두 개의 거대하고 배타적인 경제 블록으로 무참히 쪼개지면서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라는 자본주의의 오랜 마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청구서를 받아든 것은 안타깝게도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룩한 눈부신 성장은 좋든 싫든 거대한 중국 시장에 중간재를 팔고 그들의 폭발적인 성장에 올라탄 덕분에 가능했던 지정학적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주는 곳도, 우리의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제품을 가장 기꺼이 소비했던 곳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외치며 수입을 줄이고 애국 소비를 강제하면서 우리의 가장 거대했던 시장은 하루아침에
가장 무서운 경쟁자이자 도무지 뚫을 수 없는 철옹성으로 돌변해버렸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우리가 마주한 극단적인 지정학적 딜레마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튼튼한 우산 아래에 있어야 하지만 국가의 생존과 경제를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과 완전히 결별할 수 없는 이 잔혹한 외줄타기를 매일같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제국의 패권 전쟁과 경제적 단절 속에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와 같은 국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한쪽에 치명적인 경제적 보복을 온몸으로 감수해야 하는 끔찍한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와 폐쇄적인 요새화 전략은 단순히 이웃나라의 안타까운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찌르는 예리하고도 서늘한 비수입니다. 세계는 이제 상호 의존을 통한 평화와 무역 대신 끝없는 제재와 장벽이 난무하는 각자 도생의 차가운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중국이 스스로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고립의 성벽 안에서 텅 빈 곳간을 부여잡고 서서히 말라 죽기를 바라고 있지만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그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기어코 지나 서방의 간섭이 닿지 않는 새로운 제국의 아침을 맞이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완벽한 통제의 요새를 구축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이 거대한 도박에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근본적인 맹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서늘한 계산기 위에는 국가의 안보와 체제 생존이라는 거창한 권력의 숫자들만 가득하지만 그 거대한 요새의 가장 밑바닥을 피와 땀으로 바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14억 명이 살아 숨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경제적 번영이라는 달콤한 환상이 영원히 깨져버리고 외부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마저 현실의 벽 앞에서 시들해지는 그 어느 날, 이 거대한 제국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줄 마지막 접착제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거대한 경제적 위기와 시진핑 주석의 붉은 요새화 전략은 결국 아주 근본적이고도 철학적인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수만 개의 미사일과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 그리고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최첨단 인공지능, 안면인식 감시망으로 무장한 절대 국가가 과연 인간의 본성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 중국 공산당이 14억 인구를 큰 무리 없이 이끌어올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결코 공포정치나 억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강렬한 희망,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위대한 인간의 욕망을 국가가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엔진이 차갑게 식어버린 지금 그 달콤했던 약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국가는 당장 눈앞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애국심과 민족주의라는 강력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있지만 어떤 마취제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의 적을 향한 맹목적인 분노는 배고픔과 절망을 잠시 잊게 해줄 수는 있어도 결코 텅 빈 지갑을 채워주거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열기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가운 현실의 맨얼굴이 드러났을 때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게 될 거대한 상실감과 배신감은 그 어떤 무기보다 위험한 폭약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한번 자본주의의 달콤한 맛을 경험하고 외부 세계의 자유로움을 엿본 세대에게 다시 과거 시대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를 위해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은 역사상 그 어느 정권보다 정교하고 막강합니다. 조금이라도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광활한 통신망에서 흔적도 없이 삭제되고 거리 곳곳에 설치된 수억 대의 감시 카메라는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은행 대출이 막히고 기차표조차 살 수 없는 완벽한 디지털 통제 사회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국가는 총칼을 들이대지 않고도 조작 몇 번만으로 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방 세계가 막연히 기대하는 거대한 민중봉기나 극적인 체제 붕괴는 중국 대륙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완벽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지도부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폭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붕괴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조용한 저항처럼 사람들은 겉으로는 국가에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열정도 품지 않은 채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존재로 변해갈 것입니다. 아무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 모험하지 않고 아무도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며 아무도 아이를 낳아 미래를 이어가려 하지 않는 사회. 국가가 억지로 윽박질러서 공장을 돌리고 무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까지 강제로 짜낼 수는 없습니다. 세계 패권을 노리는 거대 제국의 심장부가 활기를 잃고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는 이 끔찍한 정적이야말로 중국 지도부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이고도 해결 불가능한 진짜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을 맺으며 거대한 질문 하나를 역사 앞에 던져둡니다. 경제적 풍요라는 화려한 외투를 벗어던지고 오직 국가 안보와 생존이라는 차가운 갑옷으로 갈아입은 중국. 풍요가 더 이상 복종의 이유가 되지 못할 때 오직 공포와 통제만으로 14억 명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둘 수 있을까요? 만약 그 팽팽한 통제의 끈이 14억 개의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 툭 하고 끊어진다면 그 거대한 파열음은 중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를 얼마나 깊은 혼돈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게 될까요? 통제불능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인간의 잃어버린 희망을 향해 울리는 가장 서늘하고도 잔혹한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